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국내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인, 사람을 죽였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살인에 대한 정상 참작, 이러면 살인은 나쁜 거지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을 때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내에 있었던 그들의 대화,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패턴은 나중에 되어서야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가해자의 말을 듣고 그걸 인용한 뒤 그렇게 조서를 꾸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사건 조서들이 나왔겠죠.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진실인 게 몇 %일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물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그 흔적을 A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인데 그걸 B라고 얘기해서 살짝 돌려 얘기하며 자신의 계획성,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계획성을 우발성으로 바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도 존재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거에 따라서 과연 형량이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이 사건은 거의 다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이름 조성호입니다. 이미 신상 정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진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건데요. 이 사건의 잡혔잖아. 그리고 처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했고 토막 시신을 냈고 장기까지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징역은 27년입니다. 자, 신상 정보 공개가 된 부분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성, 그리고 27년이라는 가명, 처음엔 무기징역이었다가 이 가명에 대한 사유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이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신 발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일 오후 3시 50분 안산시 단원구 불도 방조제 입구 근처 배수로에 마대자루에 담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시신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신이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마대자루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시신은 반만 있었거든요. 바로 하반신입니다. 당시 이 하반신이 발견됐을 때 외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장기가 없대. 장기가 다 없어진 상태로 발견된 거래. 라는 이야기들이 외부에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언론에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반신만 남아있으면 장기는 상반신 쪽에 있겠지, 없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하반신에는 장기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광이라던가 아니면 대장 같은 부위는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의 최초 보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굉장히 끔찍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 자체도 좀 이상하다라고 보여졌는데 하반신 자체에 대한 부패 정도입니다. 부패가 거의 안 됐습니다. 하반신에 뭔가 찔린 상처 같은 날카로운 칼에 찔린 상처 같은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시신이 부패가 없어서 살해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국가수의 판단으로는 아마 2, 3일 이내에 살해됐고 유기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시신 발견이 5월 1일이었으니까 아마 4월, 예를 들면 29일, 30일 이때쯤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경찰은 대대적인 인력을 구성하고 근처를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시신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가지 당시에 수사에 참여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반신? 일반적으로 시신을 토막을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시신을 토막살인 시체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편리성, 자기가 유기할 때 더 편하게 하기 위해라는 게 대부분의 의도입니다. 근데 시신을 유기하고 토막을 낼 때 보게 되면 일반적인 부분들은 잘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자르는 부위가 얼추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관절 쪽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해체할 때 부위별로 나오게 되는데 목 부분, 팔 부분, 그리고 사타구니 다리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자르는 부분 하나 더 있다면 복부 부분입니다. 그 부분, 골반 위쪽인 거죠. 그쪽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체를 하게 된다는데 이 시신은 그게 아예 없었다라는 게 이상했던 겁니다. 하반신이 온전하게 발견됐다. 그냥 그 위에만 잘라놨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했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시신을 토막을 내서 유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힘들었다고 보기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부분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일반적인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시도라고 유기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판단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의 색깔을 판단을 해봤을 때 처음에 생각한 건 이 토막이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유기를 위한 게 아니라 무언가 자신에 대한 분노 표출의 목적으로서 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졌던 현상이었죠. 일반적인 범죄자의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반신을 발견했을 때 경찰은 모두 알게 됩니다. 신원이 남성이다. 자, 성기 부분이 그대로 있는 채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조금 달랐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죽었다. 예를 들어 성기 부분에 대한 문제 훼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성적인 부분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대한 폭발적인 뭐가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었다는 점. 원한이긴 한데 그럼 다른 원한인가? 채무관계? 아니면 치정관계? 이런 쪽. 혹은 여성이 한 저지른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만약에 여성 혼자라면 조금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공범에 대한 여부도 판단해야 된다. 되게 여러 가지의 범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해서 대대적인 인력 900명이 총동원돼서 나머지 시신을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경찰들이 판단했을 때 하반신은 그렇게 발견됐지만 상반신은 예를 들면 다른 데를 어떻게 보면 훼손했을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줬던 거죠. 그렇게 시신을 찾아 3일이 지나게 됩니다. 3일 뒤에 시신이 발견됩니다. 5월 4일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전단지에 확인되었던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했고 결국 5월 3일이 됐을 때 방아머리 선착장 내수면 쪽 물가에서 하반신과 같은 방식으로 쌓여있고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상반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반신이 좀 이상하게 발견됩니다. 훼손한 데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문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없으면 신원을 확인하는 게 어렵거든요. 얼굴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 즉 상반신 자체는 부패가 엄청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거 같은 시신 맞아라고 생각할 만큼 부패도가 안 맞았다라는 거죠. 상반신만 보면 거의 몇 주 이상, 2,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시신 같은데 하반신은 2, 3일밖에 안 됐다는 게 매우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신의 시신은 얼굴 부분이 함몰된 채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고 지문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어디도 자르지 않은 상태. 다만 심장 부분 쪽에 칼 같은 예기의 상처들이 마구 찔려있는 상태가 확인됩니다. 더불어 장기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장기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반신에 있던 장기 일부만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사라진 거죠. 심장이나 폐는 존재했지만 복부에 있는 장기가 사라진 겁니다. 자, 심상치 않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반신 시신을 확인해 본 결과 놀랄만한 자국도 확인됩니다.
바로 복부를 개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복부를 개복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장기를 꺼내고 그리고 등 부분도 자른 게 확인됩니다. 등 부분의 살도 개복을 한 뒤 그 안에 있는 장기를 꺼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 시신이 없는 장기가 없는 그 부분에 있는 중간을 잘라서 시신을 반으로 해체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장기매매 아니냐, 장기밀매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당시 언론, 특히 범죄연구소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마 시신을 유기할 시간이 좀 촉박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었죠. 과연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단순하게도 범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엉뚱하게도 지문을 남겨놨기 때문에 바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40세 최모 씨로 확인됩니다.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 가족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실종 신고가 아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종이 됐는데 시신이 발견이 됐고 실종 신고가 안 들어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교포라던가 아니면 대부분 지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암수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면서 그 사람과 관련되는 주변 사람들 더불어 통화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남성이 확인됩니다. 같은 집에서 그리고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한 남성, 바로 30세 조성호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었죠. 조성호에 대한 주거지를 확인하고 결국 5월 5일 오후 1시 50분 인천시 연수구에 사망한 최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조성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출동한 지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벽면에 비산흔이 확인됩니다. 비산흔이라는 건 무언가 폭발적으로 둔기 같은 걸로 사람을 쳤을 때 튀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적으로 봤을 때 일정하게 똑똑 떨어지는 피가 아니라 압력에 따라 퍼지는 형태, 즉 비산흔인 거죠. 그걸 확인하고 조성호를 추궁합니다. 결국 범행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자백을 하죠. 자, 조성호에 대해 여러분에게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이 사람은 여태까지 전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정말 평범하게 산 사람입니다. 30세 조성호는 과거에 이런 동물 카페였던 거죠. 이 동물 카페를 오픈한 경력도 있습니다. 2013년 12월 의정부시에다가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여자친구와 함께 만들었다가 9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여자친구가 그 안에 있는 자금을 훔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을 한 뒤 2014년 12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제3금융에서 대출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 일을 하며 다녔던 걸로 확인되고 2016년 1월 2일 바로 이 모텔입니다. 모텔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모텔에서 일하면 숙식을 대부분 해결해주기 때문에 근처에 한 방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둘이 친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나이 차이는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10살 정도가 났던 상황이니 말이죠. 근데 이 이후에 이들에게는 근무태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명칭으로 이 모텔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결국 2016년 1월이 지나고 2월부터 우리가 집을 얻어서 살자. 너랑 나랑 같이 살자. 보증금은 네가 내. 월세는 내가 낼게. 그리고 공과금은 네가 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보증금 30에 월세 28만 원, 임대차 계약을 최 씨의 이름, 피해자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공과금은 조성호가 내기로 하며 2016년 2월 26일부터 인천시 연수구에서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상한 게 없습니다.
되게 처지가 힘들었다. 어떻게 형동생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둘 다 형편이 안 좋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원룸이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문제도 기억을 해야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조성호의 진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의문점을 좀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물론 내역도 있고 말도 있는데 조성호가 얘기한 게 정말 다 사실일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16년 3월 10일 조성호는 최 씨와 노래방에서 놀고 있다가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야, 너 나랑 성관계를 해주면 한 번당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관계를 총 2번 정도 한 것으로 체크가 되는데 총 금액은 6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조성호는 그 돈을 주지 않는 최 씨에게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주지 않고 내가 돈이 어딨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으며 이들 사이에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즉 폭언과 폭행, 위협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게 조성호의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조성호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안 되겠다. 돈도 못 받고 너무 열이 받는다. 그리고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한다. 거기 보증금 내가 낸 건데. 해서 2010년 4월 1일 날 길이가 19cm인 시카를 구입한 뒤 그 원룸 천장에다 둡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 최 씨나 그리고 조성호 각자가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격일로에서 원룸에서 마주치는 상황이었는데 마주칠 때마다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0년 4월 12일 돈을 주지 않은 거에 분노심을 느꼈던 조성호는 최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달라. 60만 원과 그리고 보증금 30만 원까지 총 90만 원을 달라. 근데 그 금액을 주지 않으면 죽여야겠다. 당시 본인이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35cm 길이의 망치를 들고 원룸에 귀가합니다. 그렇게 12시가 넘어 4월 13일 밤 새벽 12시 20분 일단 망치를 냉장고 옆에다 숨겨놓고 보증금 플러스로 해서 9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거기서 최 씨가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몸 파는 새끼다. 너도 좋아서 해놓고 왜 그러냐. 너나 부모나 똑같은 새끼다. 즉 부모에 대한 폭언을 했다라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꼈던 조성호는 죽여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쪽에 망치를 꺼내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욕하냐라고 얘기하며 최 씨가 일어나려는 걸 막고 넘어뜨리며 망치로 얼굴과 가슴을 10번 정도 내리치고 그 이후에 움직이지 않아서 화장실로 옮겨가 원래 사놨던 식칼을 가지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이후 등 부분과 배 부분을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장기를 모두 꺼내 일회용 비닐봉지에 5개에 나누어 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천천히 유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장기를 모두 제거해서 분리수거장에 버렸고 남은 시체를 방치하다가 약 10일이 지난 25일경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했다. 그리고 4월 26일 빌렸던 렌트카 차량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담은 마대자루를 싣고 27일 1시 47분 새벽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반신 유기, 새벽 2시에는 상반신을 유기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좀 비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일단 부모에 대한 폭언을 했다. 이거 절대로 누구의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폭언을 해서 분노심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살해 동기가 2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 안 주면 죽여야겠다. 오늘도 그럼 난 죽일 거야. 4월 1일에 칼을 구매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날도 들어가면서 망치를 갖고 들어갔다는 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에 대한 부모에 대해 폭언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동기에 대한 부분이 애매합니다. 돈을 안 줘서 죽였다. 아니면 부모를 욕해서 죽였다. 아니면 2가지가 섞였다. 어떤 거든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만약 돈을 주지 않아서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계획살인이 됩니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돈을 안 주니까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분노가 너무 폭발해서 분노 표출이 돼서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일단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럼 혹시 동성애자, 정확히는 양성애자겠죠. 원래 여자친구도 있었으니까 양성애자가 아니었느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모든 휴대폰부터 SNS까지 전부 확인해봤지만 그런 사실은 확인 안 됐고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만약입니다. 애초부터 최 씨도 돈이 없었습니다. 최 씨도 보증금 30에 월세 28만 원에 드는 원룸을 둘이 같이 살 만큼 그렇게 경제적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성관계 한 번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부분이 매우 애매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에 이게 진짜 사실일지 거짓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원룸 안에서 주사기가 확인이 됩니다. 그 주사기가 뭐지? 라고 판단했고 경찰은 혹시 마약 혐의가 있나? 모발 검사를 해봤는데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감기약을 처방받았고 범죄하기 전에 감기약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동일 성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마약 혐의는 벗을 수 있었죠. 의심이 가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2016년 9월 8일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폭발장애, 난 폭발성, 분노 폭발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간헐적, 가끔씩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도 화가 나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1심에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합니다. 근데 곧바로 이제 항소를 하게 됐고 2017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무기징역을 27년형으로 감형시킵니다. 근데 이 감형 사유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그래서 사망했다 보기 어렵다. 즉 사망한 시점에 대해 논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사망이 이미 된 상태에서 칼로 찔렀느냐 아니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하기 전에 칼로 찔러서 사망했냐. 왜냐면 칼로 찌른 부분에 대한 건 분명 살해 의도가 있었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계획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잔혹성이니까. 그런데 그 전 망치로 때렸다는 건 우발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우발이어서 우발적으로 때리는 사망했으면 사망할 당시는 우발적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흉기로 찌를 때는 이미 피해자가 숨진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두 번째, 경제적인 공공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 살며,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얹혀 살았다. 어쨌든 얹혀 살며 금전적 도움의 대가로 상대방이 이제 어떤 동성애와 관련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돈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고 쫓겨날 상황이 되자 극도의 혐오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 분출로 인해 범행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서 사회에서 영구적인 격리보다는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 전체에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해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됩니다. 그 이후 이 안에서 무기, 예를 들면 모범수 생활하거나 하다 보면 당연히 더 형량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출소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을까? 간헐적인 분노 표출. 근데 그 분노 표출에 대한 게 정상 참작에 대한 부분. 자, 일단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빚 3천만 원, 제3금융권에 대한 빚 문제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기록에서도 보면 3월 10일 날 최 씨가 먼저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안했고 그걸 동의해서 합의하에 했다라는 문제인 거죠. 저희가 갖는 미스테리한 점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00% 진실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상황에 대한 부분과 가해자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이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봤던 상황에 부패 속도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합니다. 자, 한 일주일 정도 차이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상반신은 엄청나,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부패의 그 속도에 맞춰서 부패가 돼 있다고 보인다면 하반신은 고작 2, 3일밖에 안 됐다라고 보일 만큼 깨끗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건 혈액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혈액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늦춰진 정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도 일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원룸이었거든요. 상온의 온도입니다. 5월달 정도쯤, 너무 덥진 않겠지만 집에다가 피가 없는 시신, 즉 어떻게 역으로 얘기해서 고기 같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날고기를 그냥 뒀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정말 부패가 진행이 안 될까? 피가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부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신과 하반신에 대해서 보관한 부분이 달랐던 게 아닌가. 왜냐면 분명 본인이 얘기했던 건 처음에 그렇게 두고 10일 정도 지나서 시신을 반으로 해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시신에 대한 부패 정도가 달랐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 이상한 점입니다. 확인을 할 수 없고 진술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당시 경찰은 묻게 됩니다. 너 장기는 왜 버린 거야 도대체 그러면? 아니 시신을 그냥 그렇게 유기할 거만 하는 건데 장기는 왜 그렇게 버린 거야? 라는 이야기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거워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없애고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토막을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잘 훼손할 수 있는 범주를 먼저 결정합니다. 근데 그걸 또 하지 않았는데 장기에 대한 부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간은 1.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장, 위, 다 합쳐봤자 300g 정도 되는데 다 합쳐봤자 2, 3kg밖에 안 되는 무게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만약 그런 식의 진술을 하려고 했다면 심장, 그리고 폐도 꺼내야 됩니다. 왜냐면 폐 자체에 대한 무게도 매우 무겁습니다. 폐가 한쪽당 600g, 양쪽이 1.2kg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건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것만 했을까? 차라리 시신을 반으로 해체를 했는데 안에 있는 장기가 쏟아져 나서 처리하려고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 또 하나 더 그런 처리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부피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면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만을 잘라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시신을 유기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말에 모순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의 행동도 매우 이상합니다. 집에다가 시신을 두고 한 달 정도를 직장에 출근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분명 부패의 냄새도 심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특이한 건 그 정도라고 생각했을 땐 도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도주도 안 했죠. 공개, 누가 찾을 거다를 생각을 못했을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TV에 속보가 떴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엄청난 난리였거든요. 하반신이 시신이 발견됐다. 토막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진술을 합니다. 저 그거 TV로 영화본이라고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자기가 도망을 못 친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여기는 조 씨는 자기가 핸드폰으로 계속적으로 SNS, 즉 페이스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확인이 됩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1차 계획.
수면 위로 오르기 70% 완료. 2차 계획 5에서 10년 안에 2억 만들기. 3차 계획 마지막 꿈을 이루기. 마지막 꿈이 무엇일까라는 그 지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이었다면 달아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람 죽였다. 나 들킬 것 같은데? 그럼 그 현장을 벗어나야죠. 신원이 노출될 수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안도했다. 그 사람의 가정사를 다 아니까. 이 사람은 뭐 가족하고 연락도 안 하고 어차피 뭐 나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동 패턴에 대한 걸, 그리고 SNS에 그런 글을 남긴 것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르지요. 행동 자체가 좀 이상하게 패턴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시체 유기한데 왜 거기다 한 거야? 인천에서 살해했는데 왜 안산까지 간 거지? 라는 이야기에 유기한 곳을 자주 놀러 다니는 곳이라서 지리를 잘 알았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나중에 번복합니다. 한두 차례 가본 적은 있는데 지리감 자체가 좋진 않아서 큰 길로만 이동했습니다. 우발적인 거에 대한 프레임을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안에 진술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물론 사람들의 여론 중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부모 욕하고 하다 보면 분노가 폭주해서 살해할 수도 있지. 너 화가 나서 그랬나 보다. 어떻게 보면 돈이 없고 해서 되게 뭐 불쌍한 거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말이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또 의심을 던집니다. 이게 진짜일까? 그 사람의 이야기잖아. 뭐 성관계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돈을 주고받겠다는 건 기록이 있으면 그렇다 치는데 살해를 하기로 마음먹은 건 계획이잖아. 근데 이게 우발로서 빠지고 그거에 대한 참작이 되는 게 정상일까? 라는 이야기도 있죠. 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도 질문을 던지고 출발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분노 폭발할 수 있다. 누가 내 부모를 욕하거나 누가 나에 대한 모욕적 행동을 하면 당연히 살인 충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살인 충동에 대해서 우발적인 움직임은 목을 조르거나 집안에 있는 걸 들어서 하거나 이런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지, 외부에 있는 걸 들고 와서 살해를 하고 토막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 표출까지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징역 27년형이 작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형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사실 어떤 얘기까지 이제 오게 됐었냐면,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양성애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물타기가 되고 퍼졌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얘기가 퍼졌던, 그러니까 얘기 중에 하나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너무 빨리, 그러니까 범인으로서 체포하고 나서 용의자로서 전환되기 이전부터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아니 당시에 경찰은 그랬거든요. 신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매뉴얼 자체로 움직이는 것도 없고 매뉴얼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공개하는 문제가 좀 애매하다예요.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한다. 지금 뭐 사실 많이 얘기할 것도 없는데, 똑같은 묻지마 살인 사건이어도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은 공개를 안 했지만 수락사는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즘에만 봐도 돼요. 요즘에만 보더라도 요 근래 사건이죠. 요 근래 사건을 보더라도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개하는 사건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애매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다들 그 얘기예요. 언론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하는 것과 주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나누어서 공개하냐 마냐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확한 매뉴얼은 아직도 안 나왔죠. 상식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조속히 확인이 안 된 거라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현재도 나와 있지요. 근데 이게 사건에 대한 부분을 다 살펴봤을 때 진술 번복을 한다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변호사가 처음에는 국선이 붙었다가 나중에 이제 외부의 변호사로 붙은 걸로 이 사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쓰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상황적으로 흘러가는 쪽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술이 번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과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진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임이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관계를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제 궁핍해서 그거에 대해서 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응한 데서의 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겉에 프레임은 맞지만 그 내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부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성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를 한 거니까. 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로 해서 이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사람이 돈 90만 원 때문에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돈 90만 원이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참, 네,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들었던 외부에 나온 얘기가 100%다 진실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건. 네.